오늘도 이 늦은 시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 당신 곁에 잠깐 앉으러 온 마음 상담자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고 있을 수도 있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둔 채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있는 내가 참 한심하다. 내일이 오는 게 반갑지 않다. 혹시 이런 생각이 요즘 당신을 자꾸 따라다니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당신의 밤을 위해 준비한 마음 이야기입니다. 노년, 우울감, 불면, 외로움, 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짚어보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강의도 아니고 의학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인생을 살아온 한 어른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한 상담자가 조용히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불을 조금만 낮추고 눈을 꼭 감지 않아도 좋으니 몸을 살짝 기대 보세요.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 원숙해지고 작은 일에 덜 흔들리고 마음도 단단해지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생각이 더 좁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말 아닌 자식 말 한마디에 가슴이 훅 내려앉고 손주가 연락 한 번 안 하면 이제 나 필요 없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길 건너는 자식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10번, 20번 말이 나가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저러다 우리한테도 언젠가 끝없이 걱정이 꼬리를 물죠. 예전엔 이런 마음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노파심이 많아진다. 그 노파심의 노파가 정말로 늙은 할머니라는 뜻인 거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마음, 걱정이 많아진 마음, 그게 바로 노파심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골골 아픈 곳이 늘어나고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 불안, 외로움이 많아지는 건 당신의 성격 탓도 의지 탓도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바뀐 것이고 몸과 뇌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내 우리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살아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굉장히 많은 일을 버티고 지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그냥 우울한 건지 진짜 병인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울감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상적인 감정의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렸을 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때 슬프고 무기력해지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나를 완전히 잡아먹을 정도로 지속될 때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우울은 젊은 사람의 우울과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조금 함께 점검해 볼까요? 1. 노년 우울에 자주 보이는 모습들. 화를 자주 내고 사소한 일에 폭발한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작은 말에도 욱하고 올라오고 가족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실까 싶을 만큼 예민해집니다. 사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과 나 좀 알아봐줘라는 절규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예전에 즐기던 취미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고 시간 가는 게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 때 수면과 식욕의 변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침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자고 또 자고 싶거나 밥맛이 확 떨어져서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게 힘들거나 혹은 허전해서 계속 먹게 되거나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치매인가 싶다. 말수가 줄고 생각이 느려진 느낌. 자꾸 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고 가족들이 보기엔 치매 아니신가요? 싶은데 실제 검사해 보면 우울증이 인지 기능을 눌러서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거의 매일 2주 이상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을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이건 나 혼자만의 탓이 아니다. 당신의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신앙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음가짐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늙어서 추해졌다 같은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몸이 아플 수 있듯 마음과 뇌도 아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라도 아프면 병원 가겠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정신과를 가라니 그건 좀 겁나요. 이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정신과 한번 갔다 오면 기록 남는 거 아니야? 회사나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나 미친 사람 되는 거 같아서 싫다. 이 나이에 무슨 정신과야, 그냥 참고 살다 죽지 뭐.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다루는 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심근경색이 와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과 불안, 불면, 공허감이 일상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겠지 하며 방치하면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바닥까지 깎여버립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나 혼자서는 벅찬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먼저고 몸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몸이 먼저였고 뇌는 나중에 생겼어요. 처음엔 움직이는 생물이 먼저 있었고 팔, 다리, 근육, 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 나중에 뇌가 생겨났습니다. 즉,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몸과 근육은 형, 뇌와 마음은 동생. 형이 움직이면 동생이 따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몸을 쓰고 걸음수를 늘리고 햇볕을 쬐면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 집중력, 수면, 불안을 조금씩 조절해 줍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운동하라는 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꽤 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운동 말처럼 쉽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람이나 운동이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내가 뭘 하라는 거냐? 그렇다면 기준을 조금만 정직하게 낮춰볼까요? 헬스장 1시간 말고 집 앞 10분 걷기, 빠른 속도 달리기 말고 천천히 하지만 규칙적인 산책, 운동복 갈아입고 준비 운동 20분 말고 집안에서 5분씩 몸 펴기. 중요한 건 멋진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몸을 바꾸고 몸은 곧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내일 어떤 운동을 할지 딱 하나만 정해볼까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라도 걸어보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계단 이용해 보기.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5분만 나갔다 들어오기. 겨우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울증, 불면, 불안으로 수년을 고생하시던 분들도 이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매일 쌓으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갑니다. 몸이 형이고 뇌는 그 뒤를 따라가는 동생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당신, 혹시 오늘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나요? 자리에 누워서 2~3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고,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다고 느끼고, 낮에는 피곤한데? 막상 밤이 되면 머리가 말똥말똥하고, 불면이 오래되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지치고, 삶에 대한 의욕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대해 이렇게 느끼죠. 약 먹어서 자면 그건 진짜 잠이 아니지. 약에 의존하는 꼴은 되기 싫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한다는데, 물론 약을 쉽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과 전문의의 관리를 받으며 약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내 몸과 마음에 더 해로운가? 너무 오래 잠을 못 자면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우울과 불안이 심해지고 사고력과 기억력도 떨어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때로는 약은 패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마치 혈압약, 당뇨약을 먹듯 잠을 되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약을 혼자 독단적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의사와 상의하면서 졸리기 위한 약이 아니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약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약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기, 오후 늦은 카페인 줄이기, 침대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다시 익히기, 침대에서 핸드폰, 드라마, 게임 줄이기. 이걸 우리는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 밤은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는 밤 12시가 넘도록 핸드폰 보지 않겠다. 침대에 누워서는 이 팟캐스트 듣고 눈 감는 정도까지만 하겠다.
아침에 눈 뜨면 커튼을 열고 햇빛부터 맞겠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는 잠을 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편안히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 코로나 이후 우리 모두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모임은 줄고 화상회의, 문자, 카톡, SNS가 늘고 배달, 키오스크,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되고 편리해졌지만 어딘가 허전해졌죠. 특히 중년 이후 혹은 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변화는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사람 안 만나니까 편하긴 한데 이상하게 삶이 점점 맛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편안함과 행복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함은 갈등이 없고 몸이 안 힘든 상태. 행복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의미를 느끼고 때로는 부대끼면서도 아,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있는 상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근육 운동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갈등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관계의 근육이 자라요. 어떤 교수님이 의대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세 마디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문장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이 세 문장을 한번 따라 해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혼잣말로라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꼭 써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입 밖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가 더 이상 재미없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 관계를 살리는 작은 비밀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을까? 상대방을 조금만 궁금해하면 우리는 다시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사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죽을 줄 몰랐던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갑작스럽게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은 찢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때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시간이 약이에요.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도는 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떠난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한참을 울게 되고 꿈에 나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반응은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이 고통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어져서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삶 전체가 멈춰버린 듯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그때는 애도의 범위를 넘어서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 슬픔은 내 힘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다 라고 인정하고 누군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떠난 사람을 계속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그런 깊은 상실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슬픈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사람도 당신이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랄 거라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 혹시 떠나보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를 잊지 않고 나도 나의 삶을 계속 살아볼게. 그건 떠난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사랑을 다른 모양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 대목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다 편해지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짐만 된다. 이 나이에 뭘 더 산다고.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울과 절망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속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문장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늘 피해만 준다. 이 문장들은 당신의 평생 전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울은 마음의 시야를 좁혀 놓습니다. 눈앞의 어두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가치, 지켜온 관계,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건넸던 친절들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아,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건 결론이 아니라 위험 신호구나. 라고 한 번만 더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서만 이 생각을 품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면 그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가족 중 한 사람, 혹은 전문적인 상담자, 의사. 나 요즘 정말 너무 살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나. 이 한 문장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생명은 단지 당신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누군가의 것이기도 하고 당신과의 추억으로 버티는 어떤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밤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정말 대단한 일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이다. 어떤 노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 잘 익은 과일은 색도 곱고 향도 짙고 맛도 깊지요. 하지만 그 과일이 그렇게 익기까지는 햇빛도 맞고 비도 맞고 태풍도 견디고 여러 번 흔들렸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댈 곳 없이 버틴 시간들, 말하지 못한 상처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수고들, 혼자 감당해온 책임과 죄책감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깊은 사람으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 먹고 내가 뭐 했나? 라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을 벌충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좋아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씩 찾아보기. 돈이나 성과가 안 남아도 내 마음에 웃음이 남는 선택을 조금 더 자주 해보기. 어떤 어른은 9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버티기만 하느라 바빴던 게 가장 아쉽다. 당신은 어떤가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는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좀 빨리 가는지, 나는 어떤 순간에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일 딱 하나만 작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검색만 해두고 시작하지 않았던 취미 하나, 늘 가야지 하면서 미뤄둔 도서관, 공원, 산책길 한 곳, 마음속으로만 고마웠던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 또 하나, 인생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나만큼은 정말 잘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라. 그건 대단한 직업일 필요도 없고 남들이 박수치는 특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건 꽤 진심으로 잘한다. 나는 정성껏 밥 차려주는 건 누구에게도 안 진다. 나는 작은 식물 하나라도 잘 돌봐줄 줄 안다. 나는 글자를 예쁘게 쓰는 재능이 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 한 가지 재능을 늦게라도 찾아가는 과정이 우울과 불안을 조금씩 밀어내 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꽤 긴 시간 당신은 이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당신 안에는 살아보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울해서 누워만 있었어도, 불면으로 새벽까지 뒤척이고 있어도,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시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도,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작은 한 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숨을 한번 크게 느껴볼까요? 조용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의 가슴이 조금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오늘 하루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서 이 밤까지 와준 당신 덕분에 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요청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 봐요. 이제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봐도 좋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만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만 덜 버거워지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밤 부디 편안한 잠이
당신에게 찾아가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제 쉬어도 됩니다.